오늘도 제가 미 정신과 협회에서 이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 성인 ADHD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인인데 ADHD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가이던스가 어떤 거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아직 그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제가 아는 거는 지금까지요. 제가 그 전에 알았던 건 한 7, 8% 됐는데 100명을 아기가 나오면 그 중에서 7명이나 8명이 이제 이 병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게 조금 더 올라가요. 9%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은 그거의 2배,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천근아 교수하고 얘기했을 때 거의 13%까지 됐었다고 그랬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도 의사한테 데리고 가지 않고 의사한테 가서 뭐 이걸 진단 안 받으면 그전에는 몰랐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만 해도 다른 정신과 의사는 한국에 한 5%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진단을 자꾸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들의 이제 처방이라든가 진단면을 알기 위해서 가시니까 자꾸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는 이게 많은데 이 애들이요 60% 정도는 다 그대로 어른이 돼서도 이걸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70%까지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이들한테만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걸로 알았었는데, 폴 웬더라는 정신과 교수가 계신데 이분은 벌써 한 30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도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찍 치료해 줘야 되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폴 웬더 그 교수의 말을 항상 머리에 이제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ADHD가 있는데 그 ADHD가 있다는 걸 제가 50 넘어서 알았으니까요. 한 60% 내지 70%는 이제 어른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가이던스가 뭐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 강의 들은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이제 ADHD라는 게 재미없을 때는 좀 딴 데로 주의가 산만해지고, 자기가 좋아한 거 있을 때는 거기에 깊이 하이퍼 포커스 하고, 이제 오거나이즈도 잘 못하고, 이제 제 얘기를 합니다. 오거나이즈 잘 못하고,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매일 루틴으로 해야 되는 것도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전화 같은 거 뭐 자기 물건도 잘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좀 이래요. 나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ADHD 그 퀄리티는 누구한테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임페어 됐느냐, 얼마나 장애를 받아가지고 생에서 그것 때문에 손상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의 그 ADHD-like 퀄리티는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꽤 큰 뭐 손상이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있지 마시고 빨리 약도 쓰고 치료를 받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페어먼트가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ADHD가 있는 어른들을 진단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ADHD가 있는 분들이요, 대개는 다른 마음의 고통들이 꽤 심합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ADHD 중에서 특히 inattentive type, 그러니까 어텐션만 안 되지 이분들은 뭐 너무나 뭐 하이퍼액티브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도 느리고요. 또 그 여성의 ADHD에서 제가 그때 스웨덴 여자 의사가 말한 것처럼, 그 왜 할머니가 손자 생일을 기억 못하면은 문제가 되고 할아버지가 잊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벌써 사회가요, 남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꽁꽁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안 받으니까 점점 문제가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ADHD는 아주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하기가 쉽죠. 그리고 또 ADHD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자체가요, 이게 불안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는 한 2살 정도 자기 또래보다 조금 느리게 행동을 하고 좀 느리게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되는데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한 25살까지면 된다 그러는데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늦게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느리게 발전하지만 그래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느리고 남보다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항상 자기가 또 뭘 잘못할까 불안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술을 마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마약에 손을 댄다던가 담배를 많이 핀다던가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던가 뭐 이런 식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물질만 쓰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너무 불안하니까 강박 증세도 생기기 쉽고요. 이제 사람이 강박 증세가 생기면은 자기 피부를 뜯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유난하게 이제 걱정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죠. 지연 밑에 깔려 있는 ADHD는 잘 안 보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물어보고 알아보기 전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원인이 ADHD가 진단이 잘 안 되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ADHD를 갖다가 진단하려면은 이 사람의 문제 행동이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로 치면은 학교에서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학교에서 뭔가를 얘를 잘못하는 거고요. 집에서도 같이 문제가 있고 학교와 집이 같이 있을 때만 우리는 ADHD라고 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 가면 말짱하고 잘하는 애들은 그거는 ADHD가 아니에요. 그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집에, 가정과 있을 때 이 두 군데서 다 문제가 있어야만 ADHD입니다. 가정에서는 저기 와이프라던가 뭐 어머니라던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직장의 상사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와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진단이 그래서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성인의 주의산만증이 진단이 어려운가? 첫째는 두 군데 이상에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다 알아보기가 힘든 거. 둘째는 ADHD가 어린 시절부터 있다 보면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음주나 마약 아니면은 심한 강박 증세 아니면은 뭐 불안증 뭐 이런 것들 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ADHD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왜 ADHD 성인에서 구별이 힘드냐. 이거는 어떤 점에서는 ADHD 비슷한 그런 그 성향을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심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직장일이라던가 가정일이라던가 이런 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심각한 경우를 대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는 거 정도는 그냥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임피어먼트가 되는지를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왜 성인 ADHD를 진단하기가 어려운 건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참 재미있는 이제 실험이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제가 그 MTA 스터디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6군데로 나눠가지고 ADHD 있는 애들을 한 500~600명을 이렇게 거기서 다 이렇게 모아서 한 아이들은 그룹은 ADHD가 확실히 있는 애들인데 리탈린, 메틸페니데이트 그 가장 많이 쓰는 그 각성제 약을 주고 나머지 그룹은 약을 안 주고 나머지 그룹은 비헤이비어 테라피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는 그냥 보통 그 지역에서 의사들이 하는 대로 뭐 소아과 의사든지 뭐 대로 그냥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 네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때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나를 조사한 그 테스트가 MTA 실험입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고요. 이걸 보면은 각성제 치료하는 그 약물 쓴 그룹이 이제 거기에 같이 상담까지 하면 더 좋았고요. 가장 으뜸으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약만 쓴 그룹도 이거에 거의 비슷했고 상담한 것도 도움은 되지만 이만큼 좋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 그 지역 의사가 뭐 적당하게 의사 약을 조금 주고 뭐 이렇게 보던 아이들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던 애들 이제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FDA에서 완전히 그 이제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각성제는 어떤 점에서는 그냥 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쓰면 혹시라도 이게 애딕션 될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어프로브를 FDA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MTA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MTA 스터디를 하면서 거기 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5, 60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서 이제 239명을요. 그때 한 아이들이 한 9살,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살 되기 조금 전이었죠. 왜냐면은 티네이저가 되고 나면은 벌써 더 문제가 커요. 그때는 약을 안 쓰거나 어쨌든 이게 좀 사람이 달라질 때 아닙니까? 그래서 10살 전에 9.9세 되는 아이들을 239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DHD가 없는 아이들을 또 한 200 몇 명하고 그래서 24.4세까지 거의 이제 24살 반까지 이렇게 이제 팔로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년간을 이분들이 계속 이제 팔로업을 하는데 8번을 봤다고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 거 아닙니까? 25세면은. 그러면 얼마만큼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ADHD로 되나? 이제 그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49명 중에서 몇 명이 어른이 될 때 ADHD가 있었나? 그 다음에 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ADHD가 되는 어덜트 온셋, 성인이 돼서 시작하는 ADHD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그룹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첫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린 시절엔 ADHD가 없었고 이제 어른이 돼서 생겼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많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고 아니면은 부모님들도 왜냐면 이너텐티브 타입은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A를 받을 아이가 한 B점도 받습니다. 이게 막 하이퍼액티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금방 눈에 띄니까 금방 치료를 받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이제 이너텐티브가 많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남자아이 대 여자아이의 ADHD 비율이요 거의 뭐 4대1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한 2대1 정도 적어도 그러니까 훨씬 남자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또 금방 사회에서요 알아내고 이렇게 빨리 치료를 해주는데 여자애들은 되게 이너텐티브 타입이니까 숨기거든요. 그리고 눈치가 빠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피하고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티네이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ADHD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한 1.5대 1이 됩니다. 대학교 가잖아요. 1대 1입니다. 어른이 돼서도요 여자 대 남자 ADHD 비율은 1대 1입니다. 여자들은 이게 진단이 늦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울하거나 불안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금방 알아내서 치료를 알아채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는 ADHD가 전혀 없고 어른이 돼서 생겼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나는 어덜트 온셋이에요. 성인이 돼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99%는 대개는 어린 시절에도 있었더래요. 이게 쭉 그 히스토리 테이킹도 하고 과거에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쓴 것도 보고 이러면 아니면 어떤 분들은 티네이저 때 생겨가지고 그때는 티네이저 때니까 어린애는 아니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어덜트 온셋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거의 어른이 돼서 새로 시작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DHD는요 자폐증이나 뭐 뚜렛 이런 거나 아니면 러닝 디스오더 학습장애처럼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브레인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계속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뉴로 디벨롭먼탈 디스오더 신경 발달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애들이 태어날 때. 그래서 대개는 어린 시절에 있는데 이제 티네이저 때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어른들은 이 프라이머리 닥터들, 내과라던가 가정주치의라던가 GP들이 먼저 보고 사람들이 와서 아 저는요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신과라던가 뭐 이런 데 보내서 이제 그 진단이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들한테 쭉 이제 물어봤답니다. 이런 그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들한테 당신 환자들이 왔을 때 정신과 병이 있을 때 얼마나 자신 있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90%의 의사들이 저는 우울증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대개는 아파서 오지만 피곤해서 오지만 많은 의사들이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많이 진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80%의 의사들이 저는 불안증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증은 환자들이 많이 잘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요 어디 소셜 앵자이티가 심해서 나가지도 못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단명도 다 알고 어떤 점에서는 의사들이 굉장히 진단하기가 쉬운데 어른 ADHD를 내가 자신 있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30%밖에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사들이 이게 배운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같은 의과대학 나왔던 소아과 의사가 계셨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77년에 소아정신과 졸업할 때까지 ADHD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이퍼액티브 차일드 신드롬이니 무슨 뭐 MBD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ADHD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건데요. 이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그 소아과 의사는요 계속 환자들한테 왜 이런 약 쓰느냐고 야단을 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그분한테 좀 뭐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미국에서도요. 그 크리스천 스쿨에 있는 좀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은요. 부모들이 뭐 애들한테 ADHD 약을 준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요. 왜 아이들의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약으로 치고 하냐.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근데 이게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continuing education, 평생 교육을 받은과 안 받은 분들의 차이죠.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안 받은 의사들은 ADHD에 대해서 진단하기가 힘든 거죠. 30%밖에는 컨피던스가 없다고 합니다. 구독을 많이 물어보는 분들 중에 한 가지 질문이요. 제가 조울증 환자인 건 확실한데 저한테 ADHD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알지요? 그리고 이거로 치료를 어떻게 받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울증 환자들도 직장에 가셔서 일하시고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들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밑에 ADHD가 깔려 있으면은요,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텐션도 잘 안 되고 주의 산만해지니까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되게 이런 것들이 각성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리타린이라던가 컨설타라던가 이게 이제 브레인에서 이게 혹시라도 많이 너무 나간다던가 그러면은 지금 잘 약으로 조절하고 있던 혹시 이 매닉 조증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 걱정이 되니까 함부로 약을 쓰기도 힘들거든요. 그 ADHD와 조울증 관계는 꽤 큽니다. 왜냐면은 ADHD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거의 요즘 뭐 9%까지도 이제 미국에서 그러고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13%까지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들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ADHD를 가진 사람들 경우 조울증은 대개는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족력을 있을 때 이게 이제 언젠가는 나오는 건데 ADHD가 없는 경우는요. 그게 튀어나오는 것이 대개는 18살 정도라고 합니다.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조울증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훨씬 이전에 이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3.9세니까 거의 14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때는요, 티네이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티네이저가 됐기 때문에 무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지 ADHD가 있어서 본래 예민해서 많이 신경질이 많고 센시티브 했던 건지 정말 조울증이 생긴 건지 이게 모르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동 및 청소년 정신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이의 애들 갖다 조울증 진단을 하려면요,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실험을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조울증 환자들 중에서는요, 이제 일생에 거쳐가지고
ADHD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티네이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9.5%에는 이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1분 중에 그러니까 조울증 10분 있으면 환자들 한 사람 정도는 그 ADHD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ADHD가 있는 이제 그 어린 소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담배를 빨리 피웁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또래들 같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되게 어떤 피어가 그 프레셔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다른 물질로 옮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게이트웨이가 된다고 그래요. 대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 장애가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빨리 오고요. 이 니코틴을 하면은요, 뭔가 어텐션이 좋아진답니다, 약간. 그리고 executive function, 집행 기능을 조금 더 잘할 수가 있대요. 왜냐면 어텐션이 좋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니코틴을 갖다가 기밥하기가 힘든 거죠.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요, 한국에서 특히 부자분들이요, ADHD가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도 약은 안 쓰고 계시다가 애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당황하니까 미국으로 애들 데리고 옵니다. 제가 그런 애들 요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쯤이면은요, 아이들이 많이 우울해져요. 불안하고 화나고. 왜냐면 이게 계속 고생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 선생님들한테 가서 잘 말씀드리고 뭐 원투원 과외시키고 이러시면서 그때까지는 끌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애들이 티네이저 때가 되면은요, 그 다음엔 이게 뭐 잘 안 되거든요. 그때 미국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약을 쓰면은 그 애들이 약에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들요, ADHD 진단을 아이가 받았으면은 약물 치료 굉장히 안전합니다. 제발 약물 치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일생 동안 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약물 시작을 하면은 주말엔 안 줘도 되고요, 어머니들. 주중에 어려운 숙제해야 되고 공부 시간엔 줘야 되거든요. 이게 도파민이 안 나오는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든 야단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질질질질 끌고서 계시다가 나중에 요새 미국으로 데리고 오시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도 미국에 데리고 오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치료받으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이들 고생 많이 하는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 애가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걔한테 인슐린 주사 안 맞고 약 안 줍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아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ADHD도 타고난 병이니까 어떻게 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주셔야 됩니다. ADHD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던 애들은요, 뭐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금방 안 갑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마약 중독자 될까봐 약을 안 준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리탈린 조금 쓰다가 안 준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본연의 문제가 있으니까 애딕션이 되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만 주고 나서는 아이한테 약 먹으러만 하고 애를 칭찬을 안 해주는 부모님들 있죠. 약을 쓰면서도 애들이 노력을 해야 괜찮거든요. 약만 준다고 다 애들 주어주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상담도 받고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애를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약을 주면서 아이에게 이 약을 쓰면서 네가 너무 노력하는 걸 내가 보니까 참 보기가 좋다. 얼마나 네가 노력을 많이 하니 난 참 너가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노력하는 거를 이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약만 주다 보면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조금 있다가 나 약 안 먹어 이래요. 왜냐면 부모가 약 때문에 얘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한테는 크레딧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거 아이들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약도 주시면서 약을 쓰면서 아이가 노력하는 거 계속 칭찬하시고 같이 감정도 받아주시고 예민한 애들이니까
속상하기도 쉬운데 그런 것들을 알아내 주시고 이래야 애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약을 쓰는 애들은요 나중에 드러그 애딕션 안 됩니다. 약을 안 쓰는 애들 중에서는 담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약물로 들어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어머니들이 애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안 해줬던 분들은 어른이 됐어라도 자기가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러셨던 거니까. 그 다음에 ADHD는 유전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ADHD가 하나 있다. 제가 가족이라고 그러면은요 대개는 꼭 엄마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는 뭐 삼촌, 뭐 고모 이런 분들도 대개는 이제 패밀리니까 이분들 중에서 40 내지 50%에서 부모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ADHD 있으면은 대개는 아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이렇게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그랬죠. 어른이 되면 남자 여자가 1대1이라고 엄마한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엄마한테서는 inattentive 타입이면은 조금 안 나타나는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얼마나 ADHD의 유전성이 강한지 이제 애들의 키가요 한 90%에서 유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걸 도표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90%에서는 애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키를 따르는데요. 스키즈프레니아가 약 70%, 그 ADHD는요,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75, 80%에서 부모 걸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가 ADHD가 있는 걸 가지고요, 애를 야단치시면은 자기가 그 유전인자 준 거 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때라도 치료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본인은 치료를 못 받더라도. ADHD가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치료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개 이런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ADHD가 치료가 안 됐던 아버지들은요 부인 때리고 뭐 애 때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면 이제 엄마는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집에서 아니까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들은요 이런 아이들이 주말에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케이션 때만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아이들이요 아주 멀쩡하죠. 왜냐면 노는 거 좋아하죠. 놀면 도파민 막 나오죠.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애들입니까? 앉아서 끙끙거리고 힘든 숙제하면서 얘가 얼마나 힘든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약 쓰면은 약을 준다고 저를 갖다가 고소하겠다고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한국 부모님입니다. 한국 아버지예요. 이만큼 이 아버지는 ADHD에 대한 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있었는데 나 지금 멀쩡하게 지금 사업자라고 나는 뭐 별거 다 하는데 내가 이런데 얘는 왜 치료를 해야 돼? 본인이 어린 시절에는 여기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25, 30살 돼서 겨우 이게 발달이 된 거를 잊어버린 거죠. 왜냐면 알 수가 없는 것이 브레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아이는 지금 7살짜리, 8살짜리 브레인이니까 아직도 성숙하려면 멀었는데 이게 반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카이자에서 이런 환자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아버지나 이런 오빠가 있으시면은 제가 쓴 책,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라는 책이 군자출판사에서 제2판이 나왔으니까 한번 책을 좀 찾아서 읽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한마디로 제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 딘 오니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뭘 알면은 한마디로 짧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 산만 및 행동 항진 증세는 이 확실히 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살아가면서 지장이 많고요. 어릴 때도 지장이 많고 어른이 돼서도 많고요. Neurodevelopmental Disorder,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둘째, 이게 성인의 ADHD를 진단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보거나 ADHD가 있다,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ADHD 진단 못 합니다. 선생님들은 저희 의사들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야지 저희가 진단해서 학교로 다시 연락을 합니다.
ADHD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병들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ADHD는 좀 밑에 깔려 있어서 진단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거가 다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이게 특별히 이게 impairment, 지장이 없는 경우는 이게 ADHD가 아니라는 거. 2025년 금년에 9월 지나서 그때쯤에는 가이던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많은 의사, 사이콜로지스트, 뭐 소셜 워커, 뭐 에듀케이터들 모여가지고 지금 가이던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른이 돼서 됐는데요, ADHD가.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의 부모님들이 자기를 기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기다란 롱텀 히스토리를 찾다 보면은요, 어린 시절, 그 다음에 가족력, 이런 걸 다 통해서 이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디벨롭먼털한 그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하고, 패밀리 히스토리, 패스트 히스토리, 어린 시절에 어디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친 적이 있나, 어린 시절에 얼마나 선반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거나 마시다가 동물 모셔가지고 뭐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게 다 ADHD에 관계되는 히스토리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는데 이런 걸 진단해 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의 그 설문지를 보냅니다. 대개는 물어보는 게 10가지 정도 돼요. 선생님한테도 보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뭐 가정교사나 테니스 코치나 뭐 아는 분들한테 다 보냅니다. 이제 시작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아가 아니면 이 어른이 가끔 좀 이렇게 재밌는 건 좋아하는 거 잘하는데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조금 이렇게 나중에 하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깜빡깜빡 뭔가 일은 잘하는데 중간에 가서 개가를 잘 못 내고 끝이 못 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일하는 것이 지장이 많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걸 한 10가지쯤 되는 것들, 이게 대답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 진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배운 것 중에서 이렇게 3가지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성인 ADHD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가이던스가 금년 말에 나오지만 그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가셔가지고 의사 만나셔서 이 진단을 받으면은요, 우선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것처럼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이 없습니다, 정신과에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마약 중독되는 거 없고요. 그 대신 딴 사람들이 훔쳐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러고요. 약을 빨리 쓰시고, 어른님.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 중에서 직장에서 이게 오래 못 견디시고 계속 딴 데로 자꾸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로우 그레이드로 되고요. 그러면 금료도 작아지고, 이혼하는 율이 보통 사람의 2배 됩니다. 그 가정생활을 유지하시고 그러려면은요,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